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이 정치는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해럴드 라스웰의 말입니다. 권리가 됐든 돈이 됐든 그 무언가를 골고루 정의롭게 잘 나눠주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아마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70%냐 100%냐 숫자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지원금 앞에 붙은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의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나는 것은? 고객을 리스펙하는 쌍용자동차의 마음. 쌍용자동차 SUV 전차종 구매 시 최대 6%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활짝 피어납니다. 누리세요. 혜택의 계절. 4월 한 달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4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때죠. 잠시 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이해철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최근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세계는 이전과 전혀 같지 않고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서는 국제 질서와 경제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중국, WHO 간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 전가 게임이 시작됐다고 홍콩의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현재 미중 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국에 모두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말로 미국 주대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12월에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2개월 동안 감염자 발생을 은폐하고 사실을 속였다는 원죄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피해자라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강변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총사령관을 자처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미국인들이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첨예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국제사회의 모습은 자국 제일주의가 나타나고 또 국제 리더가 없다 보니까 공동 방역이나 국제 협력에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국제 질서나 미중 무역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어떻게 이번 그 전염병이 발생했고 정보가 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는지를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국제 환경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화 시대를 퇴장시킬 것이고요. 또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세계는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 기후 변화 그리고 핵 확산, 테러와 같은 대처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고요. 또 미중 간의 2차 무역 협상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제 앞으로 진짜 패권 전쟁, 대중국과 관련된 충돌이 벌어질 확률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첫 2개월 동안 중국 정부는 감염자 발생을 은폐하고 사실을 속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경직된 관료 조직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세계에 사과하기는커녕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억지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불분명하고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신들은 도시를 봉쇄하고 세계를 구한 만큼 세계는 중국의 희생에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세계 언론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인류 공통의 위험과 싸움에서 중국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세계가 반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콕 집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가 우한 연구소라고 지목했는데요. 이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과학 전문 외교관들은 2018년부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자주 시찰해 왔는데요. 네. 그때마다 연구소의 그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하다고 미국 정부에 2차례나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박쥐의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면서 과거 사스와 같은 새로운 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면 미국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팬데믹의 진원지로 의심을 받고 있고요. 네. 또한 우한에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좀 나왔는지를 미국에서는 대충 감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에이즈 바이러스와 합체시켰던 이런 실험 흔적을 찾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이 주장한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에이즈를 심어서 진행을 시킨 연구를 단서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 모두 특효약이 없고 살상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아니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바이러스 존재가 첫 확인된 곳도 우한 해산물 시장이었고요. 네. 우한 연구소가 이런 감염력이 높은 연구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놈 연구를 상당히 진행시켜왔다는 점, 그리고 이 결과도 국제학술지에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그 의심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한 결과를 묻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게 될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40개국에서 만여 명이
총 6조 달러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면서 중국에 대한 집단 소송을 플로리다 법원에 냈고요. 또 미국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생화학 무기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유출시켰다고 텍사스 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7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80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인들은 4만 1,75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한 77만 명 이상이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이 은폐 공작이 사실이라면 벌칙성 보상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중국이 소송에서 패하면은 미국 내 1조 달러의 국채 그리고 국유 자산이 몰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응하지 않고 세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감염으로 속수무책인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은 공세적인 코로나 외교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에는 중국 패권 시대가 오게 될까요? 네, 리더라는 것은 결코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좌우명이 있는데요. 이제 그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중남 하이 같은 경우에는, 고위 지도층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철수한 지역, 영향력을 못 미친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량의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또 많은 의사를 피해 지역에 파견하면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앞으로 세계 지도자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중국이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패권주의를 뺏는 건 시간 문제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질서는 미중 간의 불신, 갈등, 이변, 대립 격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에서 처음으로 텍사스가 경제활동을 재개했다는데요. 이 코로나가 정점을 지남에 따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까? 네, 과거 포드의 그 T형 모델 자동차가 출시됐던 적이 1908년이었는데요. 이후에 미국은 20년 만에 마부나 마차가 사라졌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의료 시스템, 5G 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장기간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단 일주일 만에 시작이 되면서 세상을 무섭게 바꿔놓고 있는데요. 네. 객과 같은 패션 브랜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름이나 가을 신상품 주문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재고 정리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 모든 가정은 쉬고 자는 집의 기능이 아니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쇼핑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전통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앞으로 재택근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온라인 강의, 그리고 AI와 로봇이 결합한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행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을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 국제 유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지 또 언제쯤 이 같은 유가 하락이 멈출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월요일날 그 국제 유가는 배럴당 55달러가 폭락한 마이너스 37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원유 선물을 사는 사람에게 파는 사람이 보너스를 주는 그렇죠. 인수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전 세계 수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970만 배럴 정도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공급 과잉 물량이 현재 2천만 배럴 정도가 되고요. 또 국제 정유와 관련해서는 정제 시설과 관련해서는 12억 배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6월이면 거의 다 만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순조롭게 감산 그 협의가 진행이 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국들이 나서서 해상의 그 유조선의 그 원유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비축 시설의 원유를 저장하지 않고서는 국제 유가의 하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부 순서 이슈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봄철을 맞아 건조한 기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어느 때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이해철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봄철을 맞아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봄철에 유난히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네. 봄철에는 농사철이 다가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서기가 많아지고 산을 찾는 상충객 증가와 산나물 채취자에 의한 담뱃불이나 지사 행위 등으로 인해서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63%가 봄철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 4월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와 기압 변화에 따른 돌풍이 수시로 발생하여 강원도 동해안 정도의 대형 산불이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그 산불의 위험성, 산불의 폐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와 함께 수십 년 가꾸온 숲은 물론 숲속의 야생동물이나 곤충, 미생물 등과 같은 소중한 생명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3,255헥타의 산불이 소실되었고 약 2,7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산불을 진화하던 진화대원과 산불 가해자 등 8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고 또 8명의 또 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숲을 태우는 데는 3초지만 복구하는 데는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늘 그 주변 속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네, 그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산불 예방과 대응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은 일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을 해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우려가 큰 휴양림 같은 목조 건물과 민가 주변에 산불 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산불 확산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산불 방지 인력 376명을 선발 운영 중에 있고요. 특히 야간이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첨단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정보를 탐지하고 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 장비로는 무인 방송기 9대와 산불 감시 초소와 소화시설 16개소, 산불 진화 차량 11대, 산불 감시 카메라 49대 등이 있으며 산불 예방 진화 자원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산불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지요?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386건으로 전년 동기
39건 대비 건수가 한 12% 정도가 감소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언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할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9건이고 경북이 60건, 강원도가 지금 한 40건 정도이고요. 최근 10년간 경북 지역의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0%로 가장 많고 네. 그 다음으로는 논밭드렁이 20%, 쓰레기 소각이 13.5%고 건축물 화재 비하가 5.7%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묘객 실화나 단백불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간혹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넓은 지역의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또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대형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중 63%가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은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의 확산은 바람의 세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3, 4월은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수시로 발생하여 이때 산불이 발생되면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울진산림 항공관리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출동 지시부터 현장 도착까지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산불 현장에 도착하여서 초동 진화 및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은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가 있으니 불씨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고 산불을 발견하면은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현재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는지요? 예.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년 불법 산림 훼손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기와 유행에 따라 맞춤형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봄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도심을 벗어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인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나 또 조경수 불법 굴치나 특별 산림 대상종 불법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허가 없이 이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함께 이렇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그 산에서 나는 산나물도 함부로 채취하면은 안 되는 거군요. 단속에 적발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산림은 모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함부로 채취하면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가지고 엄격한 처벌을 받는데요. 예.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산림의 적이 산불 말고 또 하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소나무 재선충병인데요. 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7개 시군 44,551헥타에 대해 가지고 공동 산림 방제 구역을 지정하여 국사유 구분 없는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봉화 북부 지역인 울진군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금강송 지키기 책임 예찰 방제를 추진 중이며
안동과 봉화 접정 지역 2개 면인 도산면과 예안면, 또 영덕과 울진 접정 지역인 병곡면을 중점으로 관리 및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남부지방청 주도로 지역별 방제 전략을 마련해 주기적인 유관기관 협의와 방제 컨설팅을 개최하여 협업을 증진하고 방제 품질을 제고하는 등 방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수병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또 산불 방지를 위해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산 통제구역 산행은 하지 말아주시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둘째는 산행을 하실 때는 라이터, 담배와 같은 하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용된 지역 외에서 치사 및 야영은 하지 마시고 논밭도록 및 쓰레기 소각은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산불을 발견할 경우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이해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안동 MBC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6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경북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도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움직임 정리해 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한숨을 돌렸다는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 초부터 그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빨리 이제 매물을 처분해야 된다거나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파에 서 가격 하락도 좀 일부 있었고 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정도 일어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좀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상한율이 200에서 300%까지 오르게 되다 보니까 그 부담이 크다라는 이제 시장 반응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을 올해 안에 빨리 처분하라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매물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이제 과세가 보통 6월 1일부터 이제 기준이니까 5월 말까지만 이제 빨리 처분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상하지 않았던 사태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는 이 이제 그 국회를 통해서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년은 넘어가게 됐으니까 조금 이제 급하게 했던 것들이 좀 잠재워도 된다. 이런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과 그동안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왔던 서울, 특히 강남권역의 가격 조정 등에 대한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요? 예, 그 가격 하락이 강남권 중심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급매도로 가는 6월 말까지 처분하기 위한 주택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결국에는 급매도로 통해서도 그 이제 15억 이상의 대출이 규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법인을 만들어서 양도하는 형태라든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걸 갖다가 가격을 더 하락시켜서 하기보다는 뭐 증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변경한 소유권 변경 형태로 좀 그 거래들이 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희 서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기 지역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그 풍선 효과가 많았고 지방 도시에서 가격들을 많이 이끌었던 6대 광역시 같은 경우도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작년 동년 대비했었을 때 동월 대비했었을 때 증여량이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더라도 전체 그 매매되는 양 중에서 9.7%가 증여였다라는 걸로 놓고만 보더라도 꽤 많은 이제 이런 증여 형태로 해서 규제를 피해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방법을 좀 꼼수를 택하지 않았느냐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부의 규제도 코로나19에 대한 뭐 주택 거래수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실질적으로는 다들 그 올 초에 강남 집값 떨어지는 걸 보고선 관심들도 많으셨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좀 가격도 안정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매물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 조정폭을 딱 보면 그 15억이라는 대출 규제 중심으로 해서 거래시설 뭐 2, 3억, 뭐 5, 6억 그런 선에서 이제 좀 조정들이 있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 부담이 되는 다주택자 중심에서 일부 급매도를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4월달 이번 이제 총선 기준으로 했었을 때 4월달, 5월달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시점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거 좀 가격을 더 하락시키기보다는 아까처럼 이제 꼼수를 형태를 해가지고 증여가 좀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떨어진다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반등 효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강남 물건에 한번 진입을 해보자 이런 시장 반응으로 조금 반환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 매매 시장에 있어서 그 소비자 심리가 3월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훈풍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 거래량이나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상승해왔던 상승폭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줄었던 게 12.16 그 발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규제 대상 지역에서의 어떤 대출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인데, 네. 특히 이제 경북지방에 해당되는 이제 물론 이제 광역시긴 하겠지만 대구하고 또 조정제상에서 규제가 풀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분양권 신규 분양 시장이 워낙에 많은 그런 경쟁률을 높이면서 이게 시장이 꺾이지 않는 특히 저희도 이번에 많이 놀랬던 게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었던 대구 경북 지방 뭐 안동 이쪽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경쟁률 신규 분양 청약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상반기 주춤했던 것들에 대한 신규 분양 시장을 좀 더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건설사 의지들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구 쪽은 보니까 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 뭐 이런 것도 나왔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분양권 시장이 뜨거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분양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매 시장 그다음에 분양권 시장을 통해서 어떤 프리미엄 시장 거래가 좀 지방에서 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 집을 사기 위한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계약금에 해당되는 전체 자금의 한 10%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출자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또 특히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갈아타는 데까지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프리미엄 시장을 통해서 좀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력까지 같이 가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19 통해서도 전혀 이제 분양권 시장이 꺾이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도 계속 이런 분양권을 내가 갖고 있고 또 조정 지역 대상이 아닌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심리까지 곁들여지면서 지금 분양권 시장이 계속 하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려했던 경기 침체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건데요. 이번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가 새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코로나19가 잠재워진다면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난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종부세 부담이 내년까지 유보되었다는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 시장이 한꺼번에 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방 지역 시장, 그다음에 조정 대상이 아닌 우수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지금 그 1분기, 2분기 중에서 1분기 때 밀어놨던 것까지 포함해서 2분기에 전국 9만 가구 이상의 신규 분양 시장이 지금 예정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켜보고자 하는 거는 이 2분기 동안 안에 과연 분양률이나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쳐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가 여당의 합승으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이 압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정권도 총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정부가 갖고 왔던 정책이 규제에다가 부동산 가격을 좀 억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민 정책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좀 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놨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약들 내용들을 보면 1주택자조차도 종부세 강화로 인해 가지고 세금들이 너무 많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추가 공급이 돼야 되는 재건축 재개발을 너무 묶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또 매매 시장에서의 그 가격들이 오르는 그런 규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 당선자분들 일부가 이런 규제를 풀겠다라 또 얘기가 공약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고강도 정책은 유지는 하고 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또 이런 공약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같이 쉽게 말한 것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중심에서는 정부의 그 고강도 정책이 강남권이라든가 일부 그 투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많이 또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부세 인상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실수요 시장까지도 같이 부담을 주다 보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매매 가격에 대한 그 갭을 줄여놓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켜서 시장 자율 경쟁에 좀 만들어 놓게 되면 또 특히 이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또 주택권 경기를 통해서 지방시장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직은 뭐 섣부르게 뭐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난다, 좋아진다 말은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때 그 공급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정부도 올해는 강한 규제 정책보다는 시장을 좀 바라보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경기 부양을 살리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다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의 이번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현 정권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더욱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동안 보류돼 왔던 규제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대로 원래 정책대로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일정이라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의해서 이번에 종부세도 내년은 넘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적용을 한 3개월 정도 유보시켜놨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적용이 일부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반기 분양분이라든가 재건축 시장에 좀 영향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 지역구 그런 거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그동안 밀어놨던 것들이 아마도 이제 올해 어떤 방향들을 좀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세 이런 것들이 재개발 전체적인 정책하고 관련돼서 올해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공약과 같이 이제 붙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전체적으로 한번 정부 입장도 그다음에 실제 재건축 조합들도 관만세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점점 강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 규제는 좀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저희도 좀 바라는 거는 지역 경제를 좀 살려주길 원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풍선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거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수요자 시장을 좀
열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이었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BMK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네가 떠난 그 후로 내 눈물은 얼 수 없나 봐. 어렵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잊어 미움이 날 핥혀도 뿌리 깊은 사랑은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린 너무 사랑아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맘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기다리는 이에겐 사랑 말고 날 게 없나 봐. 그 얼마나 고단한지 가늠도 못했었던 나 왜 못 보내느냐고 왜 우냐고 자꾸 날 꾸짖고 날 탓하고 또 그래도 난 너를 못 잊어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린 너무 사랑아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맘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참 모질었던 삶이었지만 늘 회피했던 맘이지만 그래도 너희 있어 눈부셨어 널 이렇게도 그리워 견딜 수가 없는 건 나 같으게 나 그날의 내 모습이 그리워 시간에게 속아 다른 누굴 허락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길에 서로 묻고 산다고 해도 날 기억해줘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사랑했다는 걸 너와 나는 사랑은 참 삶보다 짧지만 제 초록색에 사는 사랑이 영원할 테니까 꼭 찰나가 다 찬란했던 그 봄날을 네, 계속해서 날씨와 행사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달력상으로는 분명히 꽃피는 봄인데요. 4월이 맞나 생각이 들 만큼 쌀쌀함을 넘어서 춥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5월이 다가오는데 계절이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죠. 뒤늦게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추운 것도 달갑지 않은데 찬바람에 황사까지 실어 나른 하루였습니다. 먼지 수치 오늘 오전 오후까지 많이 높게 나왔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먼지가 조금씩 흩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은 미세먼지 수치 57에서 70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태인데 우리 지역 가운데 영주 봉화는 8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주 봉화는 오늘 밤부터 대기질 회복할 상태입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화재 사고도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완전히 따뜻해지는 시기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고요. 금요일까지는 좀 쌀쌀하다가 주말쯤 돼서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도,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6도, 체감온도는 2도, 습도는 44%입니다. 날씨였습니다.